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무리죠, 마무리.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좌우압작 운동부터 하면 되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했나? 어쨌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네,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정부 수립 과정을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가 정부 수립 과정을 하다 말았으니까 첫 번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일단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뭘 정리하시면 되냐면 순서를 당연히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이고요. 여기에서는 결정사항 4가지를 정리하면 된다. 자, 결정사항 4가지에서 첫 번째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자,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해라. 자, 그리고 정부를 수립할 건데 정부를 수립하려면 여러 단체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누구를 참여시킬 건가를 미국과 소련이 지금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결정하기로 했죠. 자, 그게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그래서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사항이 논의가 되는 그 논쟁의 거리가 됐던 신탁통치예요. 그래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죠. 물론 시행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신탁통치라는 건 일단 미영 중소 네 나라가 최고 5년간 미영 중소 네 나라가 최고 5년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주 이내에 미소 사령부 회의를 개최해라.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의 결정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결정 사항. 자, 그러면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에 요 회의의 결과 좌익과 우익의 반응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한 거니까 찬성했던 건 좌익이에요, 우익이에요? 결국에는 찬성했던 건 좌익, 그쵸? 우익은 반탁, 반대. 그 다음에 좌익은 원래는 같이 반탁, 반대를 했다가 신탁통치 반대 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찬성으로, 찬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완전히 대립이 심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각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1946년 3월이에요. 19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자,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건 어떤 단체를, 우리나라 단체를 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련은 뭐라 그랬냐면, 자, 모스크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찬성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라고 하는 건 좌익이에요, 우익이에요? 아까 좌익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좌익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야? 표현의 자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좌익이든 우익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성과 없이 결국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버리게 되죠. 이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그러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끝나자 이승만이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고 했고,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우리나라 안에서 지지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이 여기저기 이제 연설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그 연설 중에 정읍이라고 하는 전라도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정읍 발언, 정읍 연설을 하게 돼요. 이게 1946년 6월 3일이었어요.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서 이승만이 주장한 거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단정 수립이라고 그래요. 단독 정부, 남한만 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승만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말하자면 남한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좀 독특한 의견을 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승만의 이렇게 정읍 발언,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건 아니지, 그래도 통일정부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도파들이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중도파들의 운동이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좌우합작 운동이 1946년 7월, 그러니까 좌우합작 위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통합을 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책에 좌우합작 7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된다. 자, 977페이지 한번 보세요. 977페이지.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은 한 4개 정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렴할 것. 자,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는 속히 다시 재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빨리 다시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사업을 국유화한다.
자, 그다음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한다. 자, 등등 이런 것들이 좌우합작 7원칙이고요. 좌우합작 7원칙은 좌익과 의익의 원칙을 절충을 해서 거기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합자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하여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료탐구 한번 읽어본 거고, 자, 그러면 이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좌우합작 운동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좌우합작 운동은 좀 전에 누가 주도했다고 했냐면 중도파들이 주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한 사람은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 좌, 그 다음에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했고, 자,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어떤 반응을 또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176페이지, 이걸 조금 이따 적읍시다. 자, 여기다가 적읍시다. 여운형 김규식 주도.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를 했고, 우리 금방 읽어본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이걸 발표했을 때 좌파나 우파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책에 976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었어요.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자, 그런데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실상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이 주장한 게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주면 나는 찬성. 만약에 안 해주면 나는 반대. 근데 이 사람들이 남한만의 정부 수립에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자, 이승만은 사실상 반대였고, 그러면 김구는, 자, 김구는 찬성. 하지만 참여는 안 했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너네 의견 괜찮아. 이렇게 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성. 자, 그러면은 이승만과 김구는 찬성이고, 자, 여기에 극우와 극좌, 나머지 극우와 극좌를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익, 좌익 이렇게 한번 나눠봤었잖아요.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민주당,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국민주당은, 자,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면서 우익이죠. 자, 이 사람들은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예요. 우리가 금방 읽어봤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산업이나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토지를 몰수하자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어. 당연히 반대. 당연히 반대. 자, 그 다음에 극좌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되겠죠. 조선공산당은 극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몰수한다고 그러고 국유화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 의견하고 딱 맞네. 하지만 중간에 뭐 체감 매상, 그 다음에 유조건 몰수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100% 무조건 몰수 또는 무조건 국유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반대. 당연히 반대.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 반대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고, 미군정은요. 자, 미군정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을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미군정은 지지하고 나머지는 각각 의견에 따라서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눠지게 되죠. 자, 이게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는 976페이지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찬성 여부라고 나와 있고, 자,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미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본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처럼 이렇게 뭔가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괜찮다. 그래서 이 미군정 같은 경우는 중도파들을 지지하게 돼요. 중도파라고 하면은 중도 좌파에는 대표적으로 여운형이 있고 중도 우파에는 김규식이나 안재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77페이지 한번 보세요. 97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정부 창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과도 정부 막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오 막 뭐 권력이 있나 봐. 권력이 없어요. 미군정이 지지를 받긴 하지만 중도파들이 만든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어떤 성과나 뭐 별다른 권한은 없다. 그냥 미군정 지지하에 뭔가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입법의회, 뭐 과도 정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막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권한도 없는 거다. 자, 거기 보시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조직하고 자 그럼 이제 국회 같은 거를 만든 거죠. 입법의원이니까 자 입법의원 의장의 김규식이 임명. 김규식은 중도 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중도파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남조선 과도 정부 수립. 자 그러니까 국회 형식상 국회 비스무리한 거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형식상 정부 비스무리한 거 하나 만들었지만 아무런 권한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민정장관에는 안재홍이 임명되었다. 안재홍도 역시 중도 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거. 권한도 없는 만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남조선 과도 정부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그나마 이 좌우합작 출원칙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실패로 돌아가게 되냐 거기 보시면 트루먼 독트린이 계기가 되죠. 여러분 책의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트루먼 독트린 오른쪽이구나.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나와 있죠.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냉전의 시작된 사건이에요. 1947년에 자 냉전의 시작. 자 냉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모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딱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두 개로 갈라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서로 경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이가 많이 나쁘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남한 안에서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한국 조선공산당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고 북한에도 민족주의 세력이 활동을 어느 정도 초기에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한에서는 트루먼 독트린,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유럽 지역의 자유주의 진영 그런 국가들을 지원하겠다,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자 미국과 소련은 완전히 등을 치게 되죠. 이제 완전 사이가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 군정이 처음에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좌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건 안 돼. 좌가 들어가는 걸 지지할 수는 없어.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군정이 여기는 처음에는 지지했었지만 미군정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죠. 미군정이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났고 또 실패로 끝난 원인 중에 하나는 여운형이 암살을 당했어요.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때는 완전히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고 질서가 완전히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도 있었냐면 백색 테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우익이야. 그런데 쟤하고 나는 영판 의견이 안 맞아. 그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여운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앞에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민주당 하면서 송진우, 김성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송진우라는 사람도 아까 찬탁판탁 이런 얘기 나올 때 암살을 당했어요. 여기보다 이제 먼저 암살을 당한 거죠. 송진우도 암살당했지. 여기 여운형도 암살당했지.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예요? 김구 선생도 나중에 암살당하잖아요. 49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우익이야. 하지만 쟤랑 나랑 좀 안 맞아. 그러면 암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백색 테러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운형 선생도 암살당했고 정확히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죠. 같은 우익에서 이쪽이 죽였을 거야. 대충 누가 죽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화동에서 본인 댁이 이제 그 집이 해화동이었거든요. 거기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인 거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 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이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978페이지로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2차 미소 공위예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죠.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들을 또 다시 회의 한번 해보자. 이게 언제냐면 1947년 5월이에요. 그래서 1947년 5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주장이 똑같아. 역시 소련은 좌익만, 미국은 모두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성과가 없었겠죠? 당연히 결렬.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정부 수립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자, 결국에는 이렇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이 야 이제 우리는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 결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 넘기게 되고 유엔 총회에서 결정 사항이 내려와요. 자, 이 결정 사항이 뭐냐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라.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 사항이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난 게 1947년 11월이에요. 그래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리는 못 해먹겠다. 유엔에 넘기게 되고 미국이 자, 그러자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게 이거예요. 그럼 남북한 선거해. 그래서 정부 수립해. 이렇게 결정사항이 내려온 게 47년 11월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려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돼야 돼요.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죠.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냐면 선거를 감시할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하는 걸 좀 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파견되고 입국된 게 1948년 1월. 자, 그런데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가 위원단이 파견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남한에는 입국을 했고 들어왔고 북한에는 소련의 거부로 입국이 거부돼요. 말하자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남한만 들어간 상태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남한만 파견된 상태고 자, 그러면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결정이 내려왔는데 남한만 선거를 감시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유엔에 넘기게 되죠.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 유엔에서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사항이 내려와요. 뭐라고 내려오냐.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면 되지 선거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이 되죠.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가능한 지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남한만 감시위원단이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요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죠. 이렇게 결정된 게 48년 2월이에요. 48년 2월에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죠. 자, 그러면 이 남한만의 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정부 모습은 어떤 거냐? 통일정부를 꿈꿨죠, 당연히. 남북한 모두 다 같이 선거해서 정부를 꾸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유엔에서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자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남한만의 선거에 대해서 남한만의 선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제의를 하게 돼요. 우리 만나서 회의 한번 하자.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냐. 그게 남북협상이에요. 그래서 남북협상이 제시가 되어 1948년 4월이에요. 선거는 5월로 결정이 됐는데 4월 달에 북한에 한번 갔다 오죠. 그래서 자, 이 남북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김규식. 그리고 김규식이 북한에 갔다 와요. 자, 근데 이제 2명만 간 건 아니고 남북한 사회정당 연석회의라고 해서 거의 한 600명 가까운 어떤 각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쫙 데리고 이제 북한에 가서 전반적인 회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김규식이 이제 북한 가서 북한의 대표들도 만났겠죠. 그 대표로 같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김일성, 김두모. 우리 두 명 다 되게 많이 들어봤죠. 김일성은 뭐 우리가 잘 아니까 그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이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보천보전투에서 잠깐 나왔고
김두봉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저기 화북지방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해방되고 나서 그 사람들 2명 김씨하고 여기 2명 김씨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김회의가 열리게 돼요. 대표들이 이제 남한 북한 만나게 되죠. 자, 이거를 먼저 제의한 게 누구라고요? 남북협상을 제의한 게 김구, 그러니까 남한에서 먼저 제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그 다음에 북한은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이제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했으니까 남북한 단체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쫙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협상문,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해요. 합의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남한과 북한에 지금 소련 미군 들어와 있지? 다 나가라고 해라. 걔네들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군대 다 철수하고 우리끼리 선거해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합의문을 발표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죠. 별 성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볼 때는 김규나 김규식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부의 선전에 이용하게 돼요. 김구가 나를 만나러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정부를, 그러니까 북한 정부를 선전하는데 선전에 이용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요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국민들한테, 동포들한테 글을 하나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넘어왔냐면은 982페이지 그리고 983페이지. 자, 983페이지에서 김구가 발표한 글이 이거예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래서 김구와 관련된 사료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밑에서 3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정부 세우는데, 남한만의 단독정부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1948년 2월에, 그러니까 남북협상하러 가기 전에 이 글을 발표하고 남북협상을 하러 가게 되죠. 왼쪽에 사진 나오죠. 거기 김구 선생의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남북협상하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982페이지에 나오는 사료는 금방 남북 회담했잖아요. 남북협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협의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회, 그래서 결국에는 미소 양국 군대 철수해라, 그리고 우리 선거 통해서 정부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는 거,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죠. 자, 여러분은 누구 주도했는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김구, 김규식이 막 되게 헷갈릴 거예요. 왜 헷갈린다고 얘기하냐면 여운형 김규식이 활동했던 게 있고 김구, 김규식이 활동했던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우리가 건국동맹부터 생각해 보면 여운형 김규식인지 여운형 안재웅인지 김구, 김규식인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되게 비슷비슷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막 나와. 나중에 보면은 막 헷갈려. 이게 남북협상이었나? 좌우합작운동이었나? 건국동맹이었던가?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어.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막 뒤죽박죽 돼.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남북협상은 김구, 김규식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반대하는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는 미리 한번 시기가 이때니까 미리 하고 넘어갑시다. 1948년 4월이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좌익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좌익들이 남한만의 선거에 반대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다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제주도 인구가 그 당시에 24만 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말한 건 비공식 기록이에요. 공식 기록은 이거보다 훨씬 조금이긴 하지만,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일부 기록에 의하면 약 8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겠죠. 물론 그게 그만큼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빨갱이로 몰려서 거의 뭐 소개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산 중턱에 있는 마을들을 싹 쓸어버려. 거긴 다 빨갱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산 중턱에 있는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라산 중턱에 있는 그 산 속에 있는 조그만 마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마을들 소개 작전이 내려온 거예요. 소개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그런 작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거의 학살을 당하다시피 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정부에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뭐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사과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앞에 정부에서 했으니까 사과한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사과를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고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4월 3일 딱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나중에 50총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게 50총선거를 말하는 건데 그 50총선거에서 원래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이 3명 뽑혀야 되는데 2명밖에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1명밖에 못 뽑았어요. 2명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재헌 국회의원, 헌법 만들 국회의원, 처음 1대 국회의원이 원래는 정원 2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명 못 뽑았어요.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198명만 당선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49년에 나중에 2명을 뽑게 됐는데 이 2명을 못 뽑은 이유가 제주도에서 이제 그렇게 진압하고 하는 과정에서 못 뽑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자, 시기는 지금 여기랑 맞지 않지만 요거와 연관된 사건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 사건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뭐냐면 요 제주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빨갱이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좌익의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여수와 순천에서 군인을 파견하려고 했어요. 14연대. 요거를 이제 진압하려고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는데 여수와 순천에서 거부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역시 좌익의 폭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좌익의 폭동이 일어나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빨치산 들어봤어요? 네, 지리산 안에서 좌익 활동을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좌익들이 일부는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주도 4.3 사건과 연결된 사건, 이건 이제 사회 혼란이었겠죠. 그 정부 수립 직후에 그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 저 어렸을 때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요즘에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내용은 요 남북 협상하고 제주도 4.3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거 50총선거를 하러 가봅시다. 자, 50총선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안 본 게 있어가지고 잠깐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50총선거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978페이지 보시면은 미군정기의 경제체제, 경제정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봤어요. 우리 안 보니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현재 미군정기 안에서 자, 경제가 어땠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데 왜냐하면 당시에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화폐를 이제 우리가 찍어낸 게 아니고 일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걔네들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배싹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량, 지금은 뭐 통화량 이런 거 뭐 화폐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무조건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막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엉망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군정기에는 경제가 엉망. 그리고 뭐 일자리가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이 남한으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지 일자리는 없지 먹고 살긴 힘들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게 바로 미군정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제 상황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체크 한번 해봅시다. 그게 신한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한공사의 설립. 자 신한공사는 뭐냐면 자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갈 때 자기들이 모든 재산을 다 처리해서 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 집 이런 거 한국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뭐 공장, 회사, 집, 건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신한공사라고 하는 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신한공사는 언제 세워진 거? 미군정기. 그쵸?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안공사는 언제 세워졌냐? 미군정기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신안공사는 미군정기. 자, 그 다음에 귀속재산 불화라고 했죠. 귀속재산 불화. 이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회사나 공장을 무조건 그냥 스톱시킬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무조건 그냥 안 돌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뭔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거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넘겨야겠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넘겼냐면 그 기업체나 그 회사나 그 공장이나 그 가게에 관여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군산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빵집이고 TV에도 몇 번 나오고 되게 유명한.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 줄 섰다가 못 사왔어요, 빵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빵집을 이제 한국인이 운영을 하게 된 게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던 빵집인 거예요. 그 빵집이. 그런데 그 빵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본인들이 떠나고 나서 그 빵집을 불화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집을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제가 빵집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식의 기업, 회사 이런 게 되게 공장 이런 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귀속재산 불화예요. 그거랑 관련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었던 일했던 뭐 공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리인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넘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받은 공장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업 이런 걸로 성장한 기업들도 많죠. 당연히. 그래서 귀속재산 불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귀속농지 처리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자유화 정책, 노동자 총파업 등등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좀 많이 언급되는 거 신한공사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983페이지 맨 밑으로 갈까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래서 처음에 등장을 한 게 50 총선거. 여기다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자, 5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이겠죠. 자, 50 총선거에서 그럼 우리가 뽑은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 아니고요. 대통령 아니에요. 재헌 국회의원이에요. 재헌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사람은 재헌 국회의원이에요. 재헌, 헌법 만들 1대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들 1대 국회의원을 뽑았고 이 사람들의 임기는 2년.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뒤에 이제 계속 4년인데 이때만 2년짜리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헌법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기는 2년짜리 국회의원을 뽑았고 이때 선거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 만 21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 만 21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한 표씩 주는 걸 보통선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비밀평등, 한 표씩 있으니까 비밀평등. 그래서 만 21세 이상,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알면 되겠죠. 만 21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의원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거. 자, 그리고 총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아까? 200명이었는데 2명 못 뽑고 198명만 뽑았다는 거. 제주도 때문에,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재헌국회를 구성하게 돼요. 재헌국회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말에 국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겠죠. 자,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이 언제? 제헌절. 우리가 알고 있는 제헌절. 우리 쉬는 제헌절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7월 17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때는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다 뽑은 게 아니고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 간선제였어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통령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이시영이었고, 부통령이 이시영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장이 신익희 선생이었고, 대법원장이 김병로 선생이었고, 이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자,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고요. 요 같은 해에 48년 말에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죠.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 8월 15일이었는데 제가 여기다 쓸게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딜까요? 북한이겠죠. 북한 정부도 수립이 된 거예요. 북한 정부가 수립된 날은 1948년 9월 9일. 그래서 날짜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는 8월 15일 48년, 그리고 북한 정부는 9월 9일 날 수립이 돼요. 그래서 북한 정부 수립이고, 자, 그리고 나서 48년 그 해면 48년 12월쯤에 한반도 내에 정부가 2개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해에 승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부 수립 과정이죠. 자, 그러면 983페이지 한번 볼게요. 50총선거에서 맨 밑에 보시면 남북협상파와 공산주의자들은 불참. 말하자면 남북협상파라고 하는 건 김규식 계열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처음 선거는 불참을 한 거고, 뭐 공산당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좌익의 반대 투쟁 나와 있어요. 좌익의 반대 투쟁이 이제 거기 보시면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다. 자, 그리고 결과 만 21세 이상 보통 비밀선거, 그리고 제주도에서 2명 빼고 198명. 자, 그리고 재현 국회 구성. 자, 의장의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 쭉 내려가서 헌법 제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 거기 중간에 헌법 제정에서 정부 수립이 되는데 정부 형태 한번 볼까요?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자,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요소, 내각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의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부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그리고 뭐 신익희, 김병로, 이범석 등등. 그래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자, 그 해 12월에 유엔에 의해서 합법 정부로 승인이 되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제주도 4.3 사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요거에 이제 군대를 파견하려고 하다가 좌익의 폭동이 일어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나고, 자, 이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보안법을 또 제정을 하게 되죠. 남한에서는.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수립됐다. 자,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리고 미군정은 끝났겠죠, 이제. 자, 그래서 미군정 같은 경우는 약 3년 정도 실시가 되는데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오늘 이제 정부 수립일까지 이렇게 미군정이 실시돼요.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 미군정이 실시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어쨌든 정부가 딱 미군정이 끝나고 정부가 딱 수립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제일 급한 거, 그게 2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급한 거. 그리고 그 2가지 중에 더 급한 거, 그게 뭐냐? 친일파 처단이에요. 친일파 처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총독부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제일 급한 거,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8월 15일인데 9월에 바로 법을 통과시켜서 9월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게 뭐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게 정부 수립하고 나 제일 급한 일이구나. 자, 거기 보시면 986페이지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정부 수립하고 제일 급했어. 그래서 정부 수립하고 나서 바로 48년 9월에 법이 통과가 되죠. 반민족행위처벌법. 자, 그리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우리 그냥 반민특위라고 쓸게요.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민특위는 그럼 누가 구성한 거야? 국회에서 구성한 거예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지금은 국회의 활동들이고, 국회 활동 첫 번째가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거고요. 자,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물론 친일파들도 껴있죠. 당연히 껴있긴 한데 이 중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사위원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경과,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민특위가 이제 친일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잡아들인 친일파가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흥식은 화신백화점 사장이었어요. 백화점 사장. 돈이 엄청 많은 백화점 사장이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할 때는 비행기를 사서 헌납할 정도로 아주 부자가 바로 박흥식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뭐 친일 행위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박흥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일파 하면 떠올리네. 여러분이 특히 이 두 명을 되게 싫어하나 봐요. 맨날 친일파 얘기하고 이 두 명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예요? 그쵸, 이광수, 최남선. 왜 이렇게 미워해? 짜증나? 이광수, 최남선 막 배신해서? 배신의 아이콘이야? 자, 그래서 이광수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에 독립선언서를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최남선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3.1운동에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광수, 최남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친일 경찰이면서 고문 경찰, 독립운동가 잡아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악질 고문 경찰이었죠. 노덕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밀정이었던 뭐 배정자, 이종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명도 이 중에서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그 영화 뭐예요? 암살. 그 영화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쯤에 이정재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정재가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친일파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독립운동가는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근데 거기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재판하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도 총알 자국이 있고 뭐 여기도 총알 자국이 있고 막 이렇게 총알 자국이 자기 몸에 3개나 있다. 그러면서 요거 다 독립운동 하느라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표현이 실제 이 사람들의 변명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진짜 그렇게 변명했어요. 내가 다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조직적인 방해와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35년간 일제시대를 겪었는데 그 사이에 친일파들이 엄청 많았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사형에 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그게 되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방해했냐. 지금 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반민특위 활동은 결국에는 누가 주도한 거냐면 국회가 주도한 거죠. 재헌국회가 주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재헌국회가 주도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방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승만 정부는 방해했는데 왜냐? 이승만 밑에서는 친일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반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 986페이지 이승만 정권의 방해.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안에도 프락치, 간첩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회의원 중에 소장파, 젊은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명시키기도 해요. 그게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고, 그 다음에 66 사건이라고 해서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이에요. 자, 경찰이 반민특위 활동을 하는 그 사무실을 습격해서 다 이제 깽판 친 거죠. 그게 66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활동 기한을 축소했어요. 활동 기한을 축소했다. 원래는 1950년 6월까지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1949년 8월로 활동 기한 자체를 축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친일파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민족 정기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상태로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친일파 처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무슨 뭐 지자체 선거하면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는 게 그거예요. 이때 청산 깨끗하게 해버렸으면 그런 논란이 있을 일이 없는데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 누구 아버지가 뭐 친일 인명 사전에 등록이 됐다는 둥, 뭐 친일파라는 둥, 저 집안 재산이 어디서 왔다는 둥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해방이 된 지 광복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때 청산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적폐가 시작됐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기로 다시 가야 돼요. 친일파 처단부터 새로 해야 돼. 그래야 그 사이에 있었던 적폐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 자, 어쨌든 결과 처벌받은 민족 반역자는 거의 없었다. 거의 아니고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갑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활동이 뭐냐? 농지개혁이죠. 두 번째 중요한 활동은 농지개혁. 1949년 6월에 그래서 48년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49년에는 농지개혁, 49년 6월에는 농지개혁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되죠. 자, 법이 통과된 거는 49년 6월이고 다음 해에 50년 3월에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가 되기 시작해서 57년에 마무리돼요. 법은 49년에 그 다음에 시행은 50년부터 57년까지. 그래서 농지개혁이 쫙 마무리된 거는 이제 57년에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개혁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자, 원칙은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삼정보 상한이죠.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삼정보를 상한선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은 뭐였냐면 유상, 매입 또는 매수, 유상, 분배 요거를 원칙으로 하죠. 자, 그래서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삼정보를 상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십정보에 땅이 있다고 칩시다. 농경지만. 제가 이제 부자 지주인데 십정보에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삼정보 상한선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삼정보의 땅만 가질 수 있어요. 농경지로는. 그러면 나머지 7정보는 어떻게 해요? 나는 10정보 있는데 나머지 7정보는 나라에 팔아야 돼요. 이게 유상, 매입, 매수, 유상, 매수, 유상, 매입.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돈을 나한테 줘. 그리고 나는 팔아, 땅을. 그래서 3정보 이상 되는 땅은 나라에 팔 것. 자, 그 다음에 유상 분배. 유상 분배는 뭐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땅을 샀다고 칩시다. 이만큼의 땅이 있다. 뭐 이제 1정보, 뭐 3정보, 뭐 한 1정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만큼의 땅을 살 건데 이 땅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이 땅의 평균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보통 한 100가마니 정도 생산되는 논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100가마니 정도 보통 수확이 요 정도 나요. 그러면 이 논의 가격을 1.5배로 정해요. 그럼 이 논의 가격은 얼마? 150가마니가 되는 거죠. 이 논의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이 가격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150가마니를 내가 나라에 주고 사야 되겠네?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가난한 농부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누기 5. 그래서 5년 동안 분할 상환. 쉽게 말하면 할부. 5년 할부. 5년 할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의 1.5배를 가격으로 책정하고 그거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이런 체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헐값에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이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무조건 땅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헐값에 땅을 살 수 있는 분할, 할부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자영농이 늘어나는 거죠. 땅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죠. 자영농,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졌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시행됐다. 경작하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자영농이라는 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지으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면서 자영농이 증가하고 자, 그러면 자영농은 증가했는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지주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없어진 거지. 왜냐면 삼정부가 최상한선이니까 그 이상 가진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지주 계급이 소멸됐어. 지주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주가 없어졌네. 막 땅 2만 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없어졌어. 그래서 지주는 소멸하게 되고 지주가 소멸했기 때문에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막 그 지주랑 막 나랑 소작농이랑 막 이렇게 소작쟁이라고 하죠. 소작쟁이도 거의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영농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농민들이 땅을 많이 갖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 말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말은 좀 어렵지만 자, 한계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까 5년 동안 분할 상환해. 근데 그래도 그 돈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당황하고 우리 여러분이 더 당황했어.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땅을 팔아야 되지. 더 헐값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더 농민들은 가난해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것도 못 갚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농민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 50년부터 57년까지 완성됐어요. 근데 중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나요? 6.25 전쟁. 6.25 전쟁이 엄청난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계라고 설명하는 게 여전히 농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갚아서 땅을 헐값에 파는 경우가 생기고, 제가 여기 그거는 따로 안 쓸게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중소지주의 산업 자본가 전환은 실패. 말이 좀 어렵죠? 자, 나라에서 원한 건 이런 거였어요. 자,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삼정보보다 많아. 땅을 팔아. 나라에 팔아. 그럼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좀 차려.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을 통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산업화 되는 거죠. 공장이 늘어나고 기계로 물건을 돌리고 물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에서 원한 건 그거예요. 토지개혁을 왜 했어? 농지개혁을 왜 했어? 자, 농경사회였는데 지주들도 좀 없애고 자영농도 늘리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나라에서 원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이 금방 말한 것처럼 큰 변수가 생겼어요. 6.25 전쟁. 엉망이 돼버린 거지. 자, 그래서 원래 나라에서 원하는 건 중소지주가 산업 자본가가 되는 걸 원했어요. 산업이 같이 발전하겠지, 이런 걸 원했지만 중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생각해보세요. 중소지주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있던 돈을 까먹기도 하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는 안 됐다는 거. 결국엔 나라가 싹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개혁의 커다란 한계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 원칙 한번 살펴봤고, 한 장 넘기시면 목적, 그 다음에 결과. 자, 결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확립했다. 즉 자영농이 늘어났다,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처음 들어본 말이 나오네요.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일부분 기여하게 되었다. 이게 뭔 말이지? 왜 공산화 방지지? 자, 보통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이제 인민군이, 말하자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이 내려오게 되면 그냥 단순히 전쟁하고 점령하고 또 내려가서 전쟁하고 점령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은 딱 내려와서 뭐부터 하냐? 자, 마을 사람들 싹 모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지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주를 죽여, 숙청. 그리고 나서 그 지주의 재산을 뺏어. 그리고 나서 가난한 백성, 국민들한테 나눠줘.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좋아? 공산당이 짱이네. 그러면 나는 공산당 따라다녀야지,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상 전환을 위해서 어떤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전쟁하고 점령, 전쟁하고 점령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토지를 내가 받은 거야. 산 거지, 나라로부터. 그러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렇게 땅을 나눠줘. 하지만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굳이 공산당 따라갈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 공산화가 빨리 돼버리는 걸 미리 토지개혁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람들이 공산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급격하게 공산화되는 거, 사상적으로 공산당을 따라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그게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농지개혁의 어떻게 보면 장점, 뭐 기여한 점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말이 어렵긴 하죠. 자, 하지만 한계, 우리 금방 얘기했던 중소지주층의 근대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 건 실패했다. 네, 당연히 이건 실패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남북한의 토지개혁이 나타나요. 남한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데 북한이 46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빨랐죠. 몇 년 빨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남한의 농지개혁, 북한은 토지개혁이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이 조금 다르죠. 원칙 한번 볼까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 다음에 북한은 상한선이 5정보인 거고, 남한은 3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남한은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즉, 내가 땅을, 야산, 산, 뭐 임야, 이런 거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너 다 가져. 농경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개혁,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농경지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남한은. 그런데 북한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르고, 자, 그럼 남한이 북한보다 늦게 한 거죠. 북한이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토지개혁을 남한의 농지개혁이 영향을 받았다.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설명해도 맞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맞는 지문. 북한의 토지개혁의 영향을 남한이 받았다. 네, 그래도 맞아요. 먼저 했으니까. 자, 그래서 북한과 남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6.25 전쟁 나와 있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6.25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